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제3부 약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정과 조디 소년에 대한 빌리버그의 따뜻한 정이 그려진 작품 약속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붉은 망아지 제3부 약속 존 스타인백. 어느 봄날 한낮이었다. 소년 조디는 수풀이 우거진 길을 지나 그의 집이 있는 목장을 향해 걸었다. 점심을 담았던 황금색 양철통을 큰 북 치듯 무릎으로 치면서 혀로는 작은 북소리와 트럼펫 소리를 냈다. 학교에서 잽싸게도 뛰쳐나왔던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조그만 계곡으로 갈라져서 자기네 목장 쪽으로 난 마차길로 접어들었다. 조디는 무릎을 높이 들고 발을 세게 구르며 혼자 행진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커다란 깃발과 칼을 든 가상의 군대가 뒤따라왔다. 그날 오후는 온통 봄의 초록빛과 황금빛이었다. 늘어진 참나무 가지 밑으로 엷은 빛깔 풀들이 자랐고 언덕이 잔디풀도 매끄럽고 두툼했다. 쑥대밭에도 은빛 풀잎이 새로 돋았고 참나무는 황금빛을 머금은 초록빛 두건을 썼다. 언덕은 온통 푸른 향기로 그윽했고 말들은 평지에서 힘차게 달리다가 멈추어서 어슬렁거렸다. 늙은 양들마저도 느닷없이 펄쩍 뛰어올랐다가 뻣뻣한 다리로 내려서서 풀을 뜯었다. 어리고 서툰 송아지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밀치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밀쳤다. 조디가 이끄는 조용한 유령 군악대가 지나갈 때면 동물들이 풀을 뜯거나 놀던 것을 멈추고 구경했다. 조디가 갑자기 행진을 멈추었다. 유령 군악대도 어리둥절해하고 긴장하면서 멈추어 섰다. 조디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군악대가 잠시 불안정한 대홀로 서 있다가 서글픈 한숨과 함께 엷은 안개로 쓰러지며 호련히 사라졌다. 조디는 땅속에서 뿔 도마뱀의 뾰족뾰족한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조디의 더러운 손이 뿔을 움켜잡고 버둥거리는 작은 짐승을 밖으로 끌어냈다. 조디는 녀석을 뒤집어 놓고 엷은 황금빛 배를 드러나게 했다. 조디는 집게 손가락으로 뿔 도마뱀이 긴장을 풀 때까지 마침내 눈을 감고 나른하게 누워 잠이 들 때까지 목과 가슴을 쓰다듬어 주었다. 조디는 양철통을 열고 첫 번째 포획물을 집어넣었다. 그는 무릎을 조금 굽히고 어깨를 조금 웅크린 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맨발은 날렵하고도 조용했다. 오른손에는 긴 회색 소총을 한 자루 들고 있었다. 길가의 수풀은 느닷없이 생겨난 유령 호랑이들과 유령 곰들로 버글거렸다. 이번 사냥 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우편함이 있는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뿔 도마뱀 2마리와 조그만 도마뱀 4마리, 파란 뱀 1마리, 노란 날개 달린 메뚜기 16마리, 바위 밑에서 갈색의 축축한 영원 1마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비좁은 양철통에서 벽을 긁어대고 있었다. 갈림길에서 소총이 사라졌고 호랑이들과 곰들도 산기슭으로 사라졌다. 양철통 속의 축축하고 보기 흉한 짐승들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우편함에 조그만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편물이 있다는 뜻이었다. 조디는 양철통을 땅에 내려놓고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 카탈로그와 셀리나스 위클리 한 부가 들어 있었다. 조디는 우편함을 쾅 닫고 양철통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달려 목장으로 향했다. 조디는 축사를 지나고 해묵은 건초가리와 오두막과 삼나무를 지났다. 그는 방충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카탈로그 왔어요! 라고 소리쳤다. 티플린 부인은 부엌에서 엉긴 우유를 헝겊자루에 떠놓고 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수돗물에 손을 닦았다. 엄마, 부엌에 있다. 조디! 조디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양철통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요. 카탈로그 뜯어봐도 돼요? 티플린 부인은 다시 스푼을 들고 치즈 만드는 일에 열중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조디, 아빠 보셔야 되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우유 덩어리를 긁어 자루에 넣었다. 참, 조디, 아빠가 너 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자고 하셨어. 그녀가 치즈 자루에 들러붙는 파리를 쫓으며 말했다. 조디가 깜짝 놀라며 카탈로그를 닫았다. 네? 아이, 뭘 듣고 있었니? 아빠가 보자고 했다니까. 소녀는 카탈로그를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티플린 부인이 웃었다. 왜 그렇게 항상 떳떳하질 못하니? 무슨 짓을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가 얼버무렸다. 그러나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었다. 어떤 짓이 나중에 죄악으로 판명 날지 미리 안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의 어머니는 속을 꽉 채운 주머니를 못에 걸어두고 개수대로 물이 뚝뚝 떨어지게 했다. 내가 돌아오면 할 얘기가 있다고만 하셨어. 아마 축사 근처에 계실 거다. 조디는 돌아서서 뒷문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그의 양철통을 열어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아차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조디는 서둘러 축사 쪽으로 걸었다. 집에서 울려 퍼지는 성난 고함을 외면하려 애쓰면서 칼 티플린과 빌리버그는 풀밭에 둘러놓은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쪽 발은 가장 낮은 가로대에 양쪽 팔꿈치는 가장 높은 가로대에 얹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울타리 안쪽 풀밭에서 대여섯 마리 말이 달콤한 풀을 만족스럽게 뜯고 있었다. 암말 네일리가 엉덩이를 말뚝에 문질렀다. 조디는 슬그머니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티 없이 순수하고 무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한쪽 발을 끌면서 마침내 두 사람 곁에 서자 조디도 한쪽 발을 가장 낮은 가로대에 올려놓고 팔꿈치를 두 번째 가로대에 올려놓은 다음 풀밭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곁눈으로 그를 보았다. 안 그래도 널 좀 보려고 했다. 칼이 어린아이들과 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듯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 조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말했다. 빌리가 그러는데 망아지가 죽기 전에 네가 아주 극진히 보살폈다면서? 처벌이 기미는 없었다.
조디는 조금 용기를 냈다. 네, 아버지. 빌리가 그러는데 네가 아주 침착하게 말을 잘 다룬다더구나. 조디는 문득 빌리가 너무도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빌리가 끼어들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말을 가장 잘 다루더라고요. 칼 티플린이 서서히 본론으로 다가갔다. 만약 말이 한 마리 생긴다면 네가 잘 돌볼 수 있겠니? 조디는 전율했다. 네, 아버지. 애비 말 잘 듣거라. 빌리는 네가 말을 잘 다루려면 갓 태어난 망아지를 길러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하는구나. 그 방법밖에 없었죠. 빌리가 끼어들었다. 산마루 목정의 제스 테일러가 아주 좋은 종말을 갖고 있단다. 그런데 망아지를 얻으려면 $5를 내야 돼. 내가 그 돈을 내주마. 하지만 여름 내내 네가 일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럴 수 있겠니? 조디는 가슴이 떨려왔다. 네, 아버지. 조디가 침착하게 말했다. 절대 불평해선 안 돼. 할 일을 잊어서도 안 되고. 네, 아버지. 좋아. 내일 아침 넬리를 데리고 산마루 목장으로 가서 씨를 받도록 해라. 망아지를 낳을 때까지 넬리도 잘 돌봐야 한다. 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서 닭 모이를 주고 장작을 쌓아 놓도록 해. 조디가 돌아섰다. 빌리버그의 뒤를 지나면서 그는 손을 뻗어 하마터면 빌리버그의 다리를 툭 칠 뻔했다. 조디는 갑자기 어른이 된 듯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된 듯 어깨를 흔들며 걸었다. 그는 전에 없이 진지한 태도로 주어진 일들을 했다. 그날 저녁에는 사료를 획 뿌려서 닭들이 서로 밀치며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았다. 또 너무 멀리 뿌려 어떤 것은 닭들이 아예 찾지 못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양철통에 질식하기 직전이 끈적끈적한 파충류들과 벌레들을 집어넣는 남자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탄식을 듣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디는 정말로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양철 도시락통에 뿔도마뱀을 집어넣기에 이제 너무 커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장작통에 장작을 너무 높이 쌓아놓는 바람에 거실에 들어서던 어머니에게 참나무 장작 더미가 쏟아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두려울 정도였다. 일을 끝낸 뒤 몇 주 동안 찾지 못했던 달걀들까지 다 찾고 나서 조디는 삼나무를 지나 오두막을 지나 풀밭으로 향했다. 물그릇 안에서 그를 쳐다보는 사마귀로 뒤덮인 통통한 두꺼비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칼 티플린과 빌리버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축사 반대편에서 울려 퍼지는 금속성의 울림으로 보아 빌리버그가 젖을 짜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말들은 풀밭 저쪽에서 풀을 뜯고 있었지만 넬리는 신경질적으로 말뚝에 엉덩이를 문지르고 있었다. 착하지, 우리 넬리. 조디가 중얼거리며 천천히 앞말에게로 다가갔다. 앞말이 양쪽 귀가 뒤로 획 젖혀졌고 입술이 노란 이빨 뒤로 말려 들어갔다. 앞말이 머리를 흔들며 눈을 번뜩였다. 조디는 울타리 위로 올라가 걸터 앉은 다음 아버지처럼 말을 내려다 보았다. 조디가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어둠이 내렸다. 박쥐와 쏙독새가 날아다녔다. 우유가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가던 빌리버그가 조디를 보고 멈추어 섰다. 한참 기다려야 해요. 아마 기다리기가 무척 지겨울걸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요, 안 지겨워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 1년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조디는 울타리에서 내려와서 빌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향했다. 조디는 빌리버그의 우유 양동이를 같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칼 티플리는 $5짜리 지폐를 신문지로 싸서 조디의 멜빵 바지 앞주머니에 핀으로 꽂아 주었다. 빌리버그가 앞말 넬리를 끌고 나왔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고삐를 짧게 잡으세요. 넬리는 지금 검둥오리처럼 사납거든요. 조디는 고삐를 잡고 산마루 목장으로 향했다. 넬리는 이따금 뒤에서 고삐를 당기며 경쾌하게 걸었다. 길가의 야생 귀리이삭도 이제 막 패기 시작했다. 등에 닿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부쩍 어른스러워진 조디도 이따금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울타리 위에서 빨간 견장을 단 반짝이는 찌르레기들이 마른 울음을 울었다. 들종다리들은 냇물 소리를 냈고 야생 비둘기들은 파릇파릇 피어나는 참나무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절제된 슬픔의 소리를 냈다. 들판에는 풀 위로 쫑긋하게 귀만 내놓고 토끼들이 일광욕을 즐겼다. 언덕길을 1시간쯤 올라갔을 때 조디는 산마루 목장 쪽으로 난 좁고 가파른 경사길로 접어들었다. 참나무 숲속에 높이 솟아오른 빨간 축사 지붕이 보였고 집 근처에서 무심코 지저대는 개 소리도 들렸다. 갑자기 넬리가 몸을 뒤로 획 젖히는 바람에 조디는 하마터면 고삐를 놓칠 뻔했다. 축사 쪽에서 날카로운 히잉 소리와 함께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웬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넬리가 뒷걸음질 치며 히잉 울었다. 조디가 고삐를 당기자 넬리가 이를 드러내고는 조디를 들이받았다. 고삐 풀린 넬리는 숲을 속으로 달아났다. 참나무 숲에서 높은 말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넬리가 그 소리에 답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종마가 나타났고 종마가 끊어진 줄을 따라 언덕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종마의 눈빛이 불안하게 반짝였다. 단단하고 높이 솟은 콧구멍은 불꽃처럼 붉은 빛이었다. 검고 매끄러운 가죽이 햇살에 반짝였다. 종마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앞말을 보고도 갑자기 멈출 수가 없었다. 넬리의 귀가 뒤로 젖혀졌다. 넬리는 빙그르르 돌아서더니 종마에게 뒷발질을 했다. 종마가 다시 돌아서서 뒤로 다가왔다. 종마가 앞발로 넬리를 걷어찼고 그 바람에 넬리가 비틀거렸고 그 순간 종마가 앞말이 목을 깨물어 피가 흘렀다. 넬리의 기분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넬리는 갑자기 여성스러워졌다. 넬리가 입술로 종마의 목을 깨물었고 자신의 어깨를 종마의 어깨에 문질렀다. 조디는 덤불숲에 반쯤 몸을 숨기고 두 마리 말을 지켜보았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그가 채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의 멜빵을 잡아 번쩍 들어 말 위에 앉혔다. 제스 테일러가 소년의 뒤에 앉아 있었다.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선도군은 가끔 성격이 아주 사나워진단다. 줄을 끊고 문을 부수고 달려나왔어. 조디는 잠자코 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저 말이 우리 말을 죽이겠어요. 어서 비키라고 하세요. 제스가 웃었다. 괜찮을 거야. 잠깐 집에 가 있자구나. 파이 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다려도 되고. 조디는 고개를 저었다. 저 앞말은 제 거예요. 망아지를 낳으면 제가 가질 거라고요. 제가 키울 거예요.
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 됐구나. 내 아빠도 가끔 그렇게 선심을 쓸 때가 있지. 잠시 후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다. 제스는 조디를 내려놓은 뒤 끊어진 종마의 고삐를 잡았다. 조디는 넬리를 끌고 그 뒤를 따랐다. $5를 주고 파이 2조각을 먹은 뒤에야 조디는 집으로 향했다. 넬리는 순순히 따라왔다. 너무도 유순해져서 조디는 나무 그루터기를 딛고 넬리의 등에 올라탔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거의 말을 탔다. 아버지가 $5를 내주었기 때문에 조디는 그의 늦봄과 여름 내내 일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했다. 풀을 베면 조디가 갈퀴질을 했다. 쇠스랑을 장착한 말을 끌었고 압축기로 건초를 누를 때면 말을 끌어서 건초에 압력을 가했다. 아버지가 조디에게 젖 짜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 한 마리를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밤낮으로 새로운 일이 추가되었다. 앞말 넬리는 점점 더 느긋해졌다. 넬리는 노랗게 물든 언덕을 어슬렁거리면서 쉬운 일만 도맡아 했고 얼빠진 미소를 짓는 것처럼 입술이 안으로 말렸다. 넬리는 여왕의 기품을 지닌 채 천천히 걸었다. 마차를 끌게 되면 안정적으로 침착하게 끌었다. 조디는 매일 넬리를 보러 갔다. 그러나 아무리 찬찬히 뜯어보아도 변화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빌리워그가 축사에 들어와 쇠스랑을 벽에 걸어 놓았다. 그는 허리벨트를 풀고 셔츠 자락을 안에 집어넣은 다음 다시 벨트를 맸다. 그가 모자에서 조그만 지푸라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커다랗고 심각한 개 더블트리머트가 들쥐를 잡으려고 땅을 파는 걸 돕던 조디는 빌리가 축사를 나설 때 몸을 일으켰다. 넬리를 보러 가셔야죠. 빌리가 말했다. 조디는 얼른 빌리를 따라 나섰다. 더블트리머트는 어깨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으르렁거리면서 열심히 땅을 파다가 자신이 들쥐를 잡았음을 알리는 짧은 비명소리를 냈다. 머트는 흘끔 뒤를 돌아보았고 조디와 빌리 모두 그에게 관심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마지못해 구멍에서 나와 그들을 따라 나섰다. 야생 귀리가 여물어 가고 있었다. 속이 꽉 찬 귀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풀밭은 조디와 빌리가 걸어갈 때 서걱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로 메말랐다. 언덕을 반쯤 올라갔을 때 넬리와 회색의 거세마 피트가 보였다. 그들이 다가가자 넬리는 귀를 뒤로 젖히고 반항적으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빌리가 다가가서 넬리의 갈기에 손을 대고 목을 두드려 주자 넬리의 귀가 다시 앞으로 구부러졌다. 넬리는 조디의 셔츠 자락을 씹었다. 정말 넬리가 망아지를 낳을까요? 조디가 물었다. 빌리는 엄지와 검지로 앞말이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아랫입술을 만져보고 검은색의 거친 젖꼭지도 만져보았다. 망아지를 낳아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말했다.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빌리가 평평한 이마를 손가락 관절로 문질러 주자 앞말이 좋아서 가르랑 거렸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다리기 지겨울 거라고. 앞으로 5달이 지나야 징후가 보일 거예요. 8달은 기다려야 망아지가 나올 거고요. 아마 1월쯤은 되어야겠지요. 조디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2년은 있어야 말을 탈 수 있을 거고요. 망아지 기다리다가 나 어른 다 되겠네. 풀이 죽은 조디가 소리쳤다. 그러게요.
할아버지 되겠네요. 빌리가 말했다. 망아지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그야 모르죠. 종마라면 검은색일 테고 앞말이라면 젓갈색이겠지요. 망아지는 보통 검은색이거나 젓갈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아니면 얼룩말이죠. 어떤 색일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검은 앞말이 흰 망아지를 낳기도 하니까요. 난 검은색이면 좋겠어요. 검은색 종마. 종마라면 거세를 해야지요. 주인님이 종마를 갖는 건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쩌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사납지 않게 길들이면 되잖아요. 조디가 말했다. 빌리가 입술에 힘을 주었다. 입술 가장자리에 있던 조그만 지푸라기가 입 가운데로 움직였다. 종마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싸우기나 하고 말썽이나 피우지요. 수틀리면 일도 안 해요. 앞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세소들을 발로 차고요. 주인님은 종마를 키우는 걸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넬리가 저 만치러 가서 마른 풀을 뜯었다. 조디는 풀을 훑어서 이삭을 공중에 뿌렸다. 뾰족하고 털이 난 씨앗들이 활처럼 멀리 날아갔다. 아저씨, 송아지 낳을 때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죠. 앞말이 조금 더 예민하지만요. 어떨 땐 옆에서 도와주어야 해요. 또 가끔 일이 잘못되면 그가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멈추었다. 망아지를 찢어서 꺼내야 돼요. 그래야 앞말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럼요. 넬리는 튼튼한 망아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요. 나도 옆에서 봐도 돼요? 날 꼭 불러줄 거죠? 내 망아지잖아요. 그럼요. 불러드리고 말고요. 말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얘기해줘요. 소가 새끼 낳는 거 보셨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앞말이 낑낑거리면서 몸을 뻗다가 만약 제대로만 되면 머리하고 앞발이 먼저 나오지요. 송아리쥐처럼 망아지가 앞발 발굽으로 양막에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망아지가 숨을 쉬기 시작하지요. 그때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발에 힘이 없어서 양막을 찢지 못하면 질식할 수도 있거든요. 조디는 풀 한 줌으로 자기 다리를 때렸다. 아저씨, 우리가 곁에서 지켜줄 거죠? 그렇죠? 그럼요. 지켜주고 말고요. 두 사람은 언덕길을 내려가서 축사로 향했다. 조디는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할 말 때문에 괴로웠다. 아저씨, 조디는 비참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망아지한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줄 거죠? 그렇죠? 조디가 호흡곤란으로 죽어버린 빨간 망아지 가빌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빌리도 알고 있었다. 빨간 망아지가 죽기 전에 빌리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이 빌리에게서 예전의 자신감을 빼앗아 갔다. 그야 모르죠.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특권을 생각하며 기분이 언짢아졌다. 빌리는 궁색하게 덧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네요. 넬리는 좋은 앞말이에요. 전에도 튼튼한 망아지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가 돌아서서 축사 옆에 있는 안장실로 들어갔다. 속이 상했다. 조디는 집 뒤쪽 쑥대밭을 자주 찾았다.
녹슨 쇠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온 샘물이 가느다란 줄기로 낡은 초록색 나무 물바지 그릇에 떨어지는 그곳. 물이 넘쳐서 땅으로 스며드는 곳에는 항상 초록 이끼가 덮여 있었다. 언덕이 갈색으로 물들 때나 여름에 숲이 바짝 마를 때에도 그곳만큼은 항상 촉촉한 초록이었다. 샘물은 물바지 그릇으로 1년 내내 흘러들었다. 그곳은 조디만이 은신처였다. 야단을 맞은 날에는 서늘한 초록빛 풀과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그를 위로했다. 괜히 심술이 날 때에도 그곳을 찾으면 마음이 누그러졌다. 풀밭에 앉아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다 보면 힘겨운 하루를 보내며 마음에 세웠던 장막이 무너졌다. 샘물이 사랑스러운 만큼 오두막 옆의 검은 삼나무는 혐오스러웠다. 목장의 돼지들이 항상 그 나무 밑에서 도살되었기 때문이었다. 돼지의 괴성과 피가 낭자한 돼지 도살 작업은 흥미진진하지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조디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었다. 삼각대 위에 놓인 무쇠솥이 펄펄 끓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껍질을 벗겨 허옇게 된 돼지를 보고 나면 조디는 샘물가에서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했다. 샘물과 삼나무는 정반대였고 서로의 적이었다. 빌리가 화가 나서 어디론가 가버린 뒤 조디는 집으로 향했다. 조디는 넬리를 생각했고 어린 망아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검은 삼나무 아래 돼지들을 매다는 곳 앞에 서 있었다. 조디는 이마에 흘러내린 마른 풀 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둘러 걸었다. 도살대에서 망아지를 생각하면 불운이 올 것 같았다. 빌리에게 들은 말도 있어서 더더욱 그랬다. 그는 나쁜 조합으로 인한 사악한 기운을 떨쳐버리기 위해 얼른 목장을 지나고 닭장을 지나고 채소밭을 지나 쑥대밭으로 향했다. 그는 풀밭에 앉았다. 샘물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조디는 목장의 건물들과 곡식이 익어가면서 짙은 황금빛으로 물드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넬리가 산기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샘물이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게 해주었다. 검고 다리가 길쭉한 망아지가 젖을 달라고 넬리의 옆구리에 몸을 비비는 게 보였다. 훌쩍 자란 망아지에 고삐를 물리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망아지는 커다란 말로 자랐다. 널찍한 가슴, 해마처럼 아치 모양으로 휘어진 기다란 목, 검은 불꽃처럼 넘실거리는 꼬리, 그 마른 조디를 제외한 모두에게 심술궂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한번 타보게 해달라고 조르면 조디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타자마자 그 검은 악마는 아이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검은 악마! 조디는 다시 물소리와 풀밭 그리고 햇살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근의 목장 사람들이 모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조디가 검은 악마를 타고 나가는 모양이군. 보안관을 도우러 가는 게지. 그리고 셀리나스 로데오의 경기장에 노란 흙먼지가 날리고 아나운서가 로프 콘테스트의 시작을 알렸다. 조디가 검은 말을 타고 출발선에 서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 1위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조디와 검은 악마팀은 그 누구보다 빨리 수소를 밧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디는 더 이상 한 명의 소년이 아니었고 검은 악마는 더 이상 한 마리의 말이 아니었다. 그 둘은 명예로운 한 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워싱턴이 강도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조디는 편안히 풀밭에 누워 있었다. 작은 물줄기는 여전히 이끼 낀 물바지 그릇으로 흘러들었다. 그 해는 시간이 더디 흘렀다. 조디는 서서히 망아지를 포기하게 되었다. 넬리에게서는 아무런 변화도 발견할 수 없었다. 칼 티플리는 여전히 넬리에게 가벼운 수레를 끌게 했다. 건초 수수랑을 끌게 하거나 건초를 축사 안으로 들여놓을 때 수레를 끌게 하기도 했다. 여름이 지나갔고 따스하고 화창한 가을이 왔다. 목장에 거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온 나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9월이 어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조디의 어머니가 그를 부엌으로 불렀다. 그녀는 마른 여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걸쭉하게 만들었다. 왜요? 조디가 물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앞으로 매일 아침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뭔데요? 넬리한테 줄 따뜻한 죽이야.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거다. 조디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넬리는 괜찮을까요? 조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티플린 부인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었다. 물론 괜찮고 말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잘 돌봐야 해. 자, 어서 갖다 먹여라. 조디가 무거운 양동이를 무릎으로 치면서 오두막을 지나고 축사를 지났다. 넬리는 머리로 물그릇의 물로 장난을 쳐서 풀밭에 물을 튀기고 있었다. 조디는 울타리에 올라가 뜨거운 죽이 담긴 양동이를 넬리 곁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뒤로 물러나 넬리를 바라보았다. 조금 달라졌다. 배가 불룩했다.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부드럽게 끌렸다. 넬리는 코를 양동이에 박고 뜨거운 아침 식사를 정신없이 먹었다. 여물을 다 먹고 나서 넬리는 코 끝으로 양동이를 살짝 밀어놓고 조용히 조디에게 다가와 뺨을 비벼댔다. 빌리버기 안장실에서 걸어왔다. 일단 시작되니 금방이지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도련님이 한동안 안 봤잖아요. 빌리는 넬리 머리를 조디 쪽으로 돌렸다. 아주 유순해질 거예요. 눈빛이 얼마나 온순한지 보세요. 어떤 앞말들은 괴팍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순해지는 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사랑하지요. 넬리가 빌리의 겨드랑이 사이에 코를 밀어넣으며 팔과 허리에 코를 문질렀다. 지금부터는 아주 잘 보살펴줘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조디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빌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다. 한 3달쯤? 정확히는 몰라요. 보통 11달 정도가 걸리지만 2주가 당겨지기도 하고 한 달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별 탈이 없어요. 조디가 땅을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새끼 낳을 때 나 꼭 불러줄 거지요? 그렇지요. 같이 보게 해줄 거지요? 조디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빌리가 앞니로 넬리 귀를 살짝 깨물었다. 처음부터 보아야 한다고 주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안장방석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요. 제가 꼭 도련님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관청에서 진말을 부르셨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지요. 어느 날 제가 안장방석을 주름지게 놓는 바람에 말 잔등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조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날 제 등에 18kg짜리 카우보이 안장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안장을 등에 쥐고 말을 끌고 땡볕 속에서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다시는 안장방석을 주름지게 놓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안장방석을 놓을 때마다 등에 안장을 쥐고 가던 생각이 나서요. 조디가 손을 뻗어 넬리 갈기를 어루만졌다. 나한테 다 가르쳐 줄 거죠? 말에 대해서라면 아저씨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빌리가 웃었다. 알다시피 전 거의 말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마부였고 집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서 항상 말젓을 먹고 자랐지요. 빌리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들도 그걸 다 알아요. 안 그러냐, 넬리? 말이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빌리는 희뭇해졌고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조금 큰 소리를 쳤다. 좋은 망아지 한 마리 갖게 해드릴게요. 제대로 가르쳐 드리죠. 제 말대로만 하시면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조디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쭐해졌다. 너무 우쭐해진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때 말탄 기수처럼 다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흔들어 보았다. 와, 검은 악마, 저기 가서 기다려. 조디가 중얼거렸다. 겨울은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돌풍을 동반한 몇 차례의 큰 비를 예고하는 소나기가 내린 후 거센 비가 계속 내렸다. 산 그슬의 풀은 빗물에 빛을 잃고 검어졌고 겨울 강물이 계곡 사이로 요란하게 흘렀다. 버섯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새 잔디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올해 조디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1월이 어느 날이야말로 다가올 몇 달을 결정지을 중요한 날이었다. 비가 내리면 조디는 넬리를 안으로 들여놓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여물을 먹였고 빗질을 해주고 솔질을 해주었다. 넬리의 배가 얼마나 불룩해졌는지 조디도 놀랄 지경이었다. 저러다가 터지겠어요. 조디가 빌리에게 말했다. 빌리는 커다란 손을 넬리의 울룩불룩한 배에 올려놓았다. 여길 만져보세요.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를 낳으면 깜짝 놀라겠지요? 쌍둥이일까요? 혹시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저씨? 아니요.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1월이 첫 2주 동안은 내리 비가 왔다. 학교에 있지 않을 때면 조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넬리와 함께 마구간 안에서 보냈다. 하루에 20번씩 조디는 망아지가 움직이는 걸 느껴보려고 넬리의 배를 만졌다. 넬리는 점점 더 유순하고 다정해졌다. 넬리는 조디의 얼굴에 코를 비볐다. 조디가 들어가면 작은 소리로 울었다. 칼 티플린이 어느 날 축사러 왔다. 그는 잘 손질된 앞말을 보면서 갈비뼈와 어깨의 단단한 근육을 만져보았다. 아주 잘했구나. 그가 조디에게 말했다. 조디는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1월 15일이 되었는데도 망아지는 태어나지 않았다. 20일이 되자 두려움이 목 밑까지 차올랐다. 괜찮을까요? 그가 빌리에게 물었다. 괜찮고 말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빌리가 앞마리 목을 쓰다듬었다.
넬리가 불안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항상 똑같진 않다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1월 말이 되어도 말이 태어나지 않자 조디는 미칠 것 같았다. 넬리의 배는 지체만 했고 숨결은 거칠었고 양쪽 귀는 서로 붙을 듯이 쫑긋하게 섰다. 조디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꿈자리가 사나워졌다. 2월 2일 밤 조디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가 조디를 불렀다. 조디, 꿈을 꾸었나 보다. 깨었다가 다시 자렴. 그러나 조디는 두려움과 쓸쓸함에 휩싸였다. 그는 가만히 누워서 어머니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옷을 입고 맨발로 밖으로 나갔다.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엷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삼나무와 오두막 그림자가 보였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축사문을 열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낮 동안에는 좀처럼 나지 않던 소리였다. 조디는 선반에서 램프와 양철 성냥통을 찾았다. 램프의 심지에 불을 붙인 뒤 지피 깔린 긴 복도를 지나 넬리에게로 갔다. 넬리는 일어서 있었다. 넬리 몸 전체가 좌우로 흔들렸다. 착하지 넬리, 착하지. 조디가 얼러도 넬리는 몸을 흔드는 것도 두리번거리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 조디가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넬리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넬리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바로 위쪽 건축관에서 빌리버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세요? 조디가 돌아서서 처참한 눈빛으로 빌리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절대로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거죠. 아저씨, 정말 그럴 수 있죠. 빌리가 신음소리를 냈다. 제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꼭 부를게요. 말 걱정은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세요. 도련님까지 걱정을 보태지 않아도 넬리는 지금 할 일이 태산이라고요. 빌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디는 움찔했다. 와보고 싶었어요. 자다가 깼거든요. 그만 가서 주무세요. 괜히 넬리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망아지를 얻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조디의 말에 빌리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조디는 천천히 축사를 나섰다. 램프에 불을 끈 다음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밤의 어둠과 서늘한 안개가 밀려와 그를 감싸 안았다. 조디는 빨간 망아지가 죽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램프의 불빛에 익숙해진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식별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삼나무 위에서 잠들었던 칠면조들이 놀라며 버스럭거렸고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달려나와 나무 밑에 어슬렁거릴지도 모르는 코요테를 쫓는답시고 사납게 짖었다. 부엌문으로 들어온 조디는 의자에 부딪혔고 그 소리에 칼이 침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걔 누구요? 티플린 부인이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왜 그래요? 잠시 후 칼이 양초 하나를 들고 침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미처 방에 들어가지 못한 조디를 보았다. 너 거기서 못하는 거냐? 조디가 머뭇거리며 돌아섰다. 말을 보러 갔었어요. 한밤중에 잠을 깬 것에 대한 분노가 아들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과 싸웠다. 조디, 망아지에 대해서 빌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근방에 없어. 빌리한테 맡겨둬. 조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제 망아지는 죽었잖아요. 그걸 빌리 탓을 하면 안 돼. 빌리가 살려내지 못했으면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했어. 칼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어서 발 씻고 자라고 해요. 저러다 내일 하루 종일 졸겠어요. 티플린 부인이 말했다. 막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빌리버그가 램프를 들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그가 돌아서서 얼른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빌리? 당신인가요? 티플린 부인이 소리쳤다. 네, 마님. 넬리가 산기가 보이나요? 네, 마님. 알겠어요.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준비할게요. 조디는 빌리 램프가 축사로 가는 길이 절반도 못 갔을 때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뛰쳐나갔다. 산 봉우리에는 엷은 새벽의 기미가 보였지만 목장에 자리 잡은 움푹한 분지에는 아직 전혀 빛이 닿지 않았다. 조디는 미친 듯이 램프를 쫓아가서 축사에 들어선 빌리를 따라잡았다. 빌리는 램프를 축사벽의 못에 걸어놓고 겉옷을 벗었다. 그는 겉옷 속에 민소매 셔츠만 입고 있었다. 넬리는 뻣뻣한 자세로 몸이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넬리가 몸을 웅크렸다. 넬리의 온몸이 진통으로 비틀어졌다. 진통이 지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또 한 차례 진통이 밀려왔고 또 한 차례 지나갔다. 빌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뭔가 잘못됐어. 그의 맨손이 넬리의 몸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젠장, 위치가 틀렸어. 다시 진통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빌리가 바짝 긴장했다. 빌리의 팔과 어깨의 근육이 붉어졌다. 빌리가 숨을 헐떡였고 그의 앞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넬리는 고통의 괴성을 질렀다. 잘못됐어. 돌릴 수가 없겠는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완전히 거꾸로 섰어. 빌리가 중얼거렸다. 그가 거친 눈빛으로 조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으로 굳어졌다. 그는 밖에 서 있는 조디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뒤쪽의 말똥을 치우는 창문 및 선반에서 편자 망치를 젖은 손으로 집어들었다. 잠깐 나가 계세요. 그가 말했다. 소녀는 멍하니 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나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조디는 움직이지 않았다. 빌리는 넬리의 머리 쪽으로 다가갔다. 젠장, 머리 돌려! 이번에는 조디도 그의 말에 복종했다. 조디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는 빌리가 안에서 거칠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넬리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조디가 돌아보았을 때 망치가 높이 올라갔다가 넬리의 이마를 다시 내리쳤다. 넬리는 옆으로 쓰러졌고 잠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빌리가 얼른 커다란 넬리의 배로 달려들었다. 손에 큼직한 칼을 들고 있었다. 칼이 넬리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질긴 넬리의 뱃가죽을 갈랐다. 살아있는 뜨거운 생명체의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다른 말들이 고삐에 묶인 몸을 뒤로 젖히며 울고 발길질을 했다. 빌리가 칼을 떨어뜨렸다. 그의 두 팔이 커다란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서 커다랗고 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체를 꺼냈다. 빌리는 그 물체를 감싼 양막을 이로 찢었다. 찢긴 구멍으로 조그만 검은 머리가
주구맣고 매끄러운 귀가 나왔다. 꼴깍거리며 숨이 터졌고 또 한 번 숨이 터져 나왔다. 빌리는 양막을 걷어내고 칼로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조그만 검은 망아지를 품에 안고 잠시 들여다보았다. 빌리가 천천히 돌아서서 조디의 발치에 망아지를 놓았다. 빌리의 얼굴과 팔,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몸을 떨고 있었고 이를 딱딱 부딪혔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거친 속삭임으로 말했다. 망아지 여기 있어요. 약속한 대로 망아지를 드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가 어깨너머로 마구간 안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서 뜨거운 물하고 스펀지 가져오세요. 빌리가 말했다. 어머니가 해주듯이 씻기고 말려주세요. 손으로 직접 먹여줘야 해요. 어쨌든 망아지는 얻었지요. 약속한 대로. 조디는 축축하고 헐떡이는 어린 망아지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녀석이 턱을 들고 고개를 들어보려고 애썼다. 멍한 눈은 남색이었다. 이런 젠장. 당장 가서 물 가져오라니까. 어서. 조디가 돌아서서 축사 밖으로 새벽 속으로 나섰다. 목 밑에서 뱃속까지 온통 욱신거렸다. 다리는 뻣뻣했고 무거웠다. 망아지를 얻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싶었지만 빌리버그의 피 묻은 얼굴, 그 지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망아지를 갖고 싶은 조디 소년의 열망과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빌리버그의 의지가 잘 배어난 작품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3부 약속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4부 대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